차가운 11월의 비가 서울의 낡은 골목길을 사정없이 후려쳤. 재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버려진 동네. 불 꺼진 상점들의 깨진 유리창 사이로 바람이 울부짖었. 강지수는 얇은 담요 하나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무너져가는 상가 건물의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었. 그녀의 행색은 영락없는 노숙자였지만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빛은 죽은 듯 고요하면서도 위험할 정도로 날카로웠. 그녀는 이곳에서 세 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다. 한때 국가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던 그녀는 배신과 음모의 한복판에서 모든 것을 잃고 이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다. 이름도 신분도 과거도 모두 지운 채 오직 생존만을 목표로 삼았. 그녀의 감각은 굶주림 속에서도 야생 동물처럼 예민하게 살아있었다. 빗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그리고 지금 막 골목 어귀에 멈춰선 낯선 차량의 엔진 소리까지. 검은색 제네시스 G90 세단이 빗줄기를 가르며 멈춰섰다. 이런 고급차가 이 버려진 동네에 나타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 지수는 숨을 죽였. 차문이 열리고 값비싼 수제 구두가 흙탕물을 밟았.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은 남자, 태산그룹의 최연소 회장 경현우였. 그는 굳은 표정으로 휴대전화에 대고 낮게 말했. 여기가 맞다고 했잖아. 김 비서, 직접 확인해야겠어. 현우는 태산그룹을 물려받은 지 불과 2년 만에 업계의 거물이 되었지만 그의 자리는 늘 위태로웠다. 특히 숙부인 경태식 부회장의 견제는 노골적이었. 오늘 이곳에 온 것도 태식이 제안한 소외계층 지원 프로젝트 부지 답사라는 명목 때문이었지만 현우는 이것이 함정일 수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직접 확인하는 성격이었. 그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어둠이 움직였다. 비바람 소리에 섞여 있던 미세한 발걸음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훈련된 자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이었. 지수의 눈이 가늘어졌. 골목 양쪽에서 검은 옷을 입은 3명의 남자가 동시에 나타났.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과 날카로운 군용 단검이 들려 있었.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나 납치가 아니었. 명백한 암살 시도였다. 현우의 경호원이자 운전기사였던 박 실장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한 명이 차량 뒤쪽에서 나타나 그의 목을 깊게 그었.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박 실장이 빗물 속으로 쓰러졌. 현우는 충격으로 굳어버렸. 김 비서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 암살자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현우를 향해 다가왔다. 모든 것이 찰나에 일어났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 그녀는 현우를 구할 생각은 없었. 하지만 저들의 움직임, 저 살기, 저 효율적인 살인 기술은 그녀가 가장 증오하는 과거의 편린이었. 그녀는 개입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들의 방식이 그녀의 신경을 건드렸. 한 명의 암살자가 현우의 가슴에 총구를 겨누는 순간 지수는 처마 밑에서 굴러나왔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깨진 소주병 조각을 망설임 없이 현우의 오른쪽을 노리던 암살자의 목을 향해 던졌. 날카로운 유리 조각은 빗속을 날아가 정확히 남자의 경동맥 근처에 박혔. 그 남자가 목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사이 지수는 이미 다른 암살자의 등 뒤로 파고들었. 그녀의 움직임은 유령처럼 빠르고 소리 없었. 현우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 방금 전까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던 더러운 노숙자가 순식간에 전문 킬러 2명을 상대하고 있었다. 지수는 현우에게 총을 겨누려던 남자의 팔꿈치, 관절을 역방향으로 꺾어버렸. 끔찍한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손에서 총이 떨어졌. 지수는 그 총을 발로 차서 하수구 속으로 날려버렸. 마지막 남은 암살자는 당황했다. 계획에 없던 변수였. 그는 목표를 현우에서 지수로 바꾸고 단검을 휘둘렀.
지수는 상체를 뒤로 젖히며 칼날을 피했지만 날카로운 칼끝이 그녀의 팔뚝을 스치고 지나갔. 찢어진 옷 사이로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지수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상대의 복부를 발로 찼. 남자가 숨을 헉하고 내뱉으며 뒤로 물러서는 순간 지수는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단검을 빼앗았.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칼자루로 남자의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단 한 번의 정확한 타격이었다. 남자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빗물 속으로 고꾸라졌.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데는 불과 30초도 걸리지 않았. 골목 안에는 빗소리와 겁에 질린 김비서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쓰러진 암살자들의 신음소리만 남았. 현우는 숨을 죽인 채 여전히 자신을 보호하듯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여자를 바라보았. 넝마 같은 옷,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팔에서 흘러내리는 피. 하지만 그녀의 자세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 그녀는 주변을 경계하며 어둠 속을 꿰뚫어볼 듯 응시하고 있었다. 현우는 그제야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음을 깨달았. 저 여자가 아니었다면 그는 이미 시체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지수는 팔의 상처를 무심하게 내려다보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신경 쓸 때가 아니었. 멀리서 또 다른 차량들이 접근하는 소리가 들렸다. 현우의 지원 병력일 수도, 혹은 암살자들의 두 번째 팀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 더 머무를 수 없었. 그녀의 정체가 드러나서는 안 되었. 현우가 입을 열었. 잠깐, 당신 괜찮소? 그의 목소리는 충격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 그녀는 현우를 한번 흘끗 돌아보았다. 그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 그저 상황을 판단하는 냉철함 뿐이었. 그녀는 현우가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했. 지수는 망설임 없이 몸을 돌려 어두운 골목 안쪽으로 달리기 시작했. 그녀의 움직임은 부상당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렵했. 거기 서시오. 제발. 현우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젖은 고양이처럼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녹아들어 사라져버렸. 몇 초 후 태산그룹의 경호팀 차량 여러 대가 급정거하며 멈춰섰. 차에서 내린 경호원들은 쓰러진 암살자들과 피를 흘리는 박 실장,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현우를 보고 경악했.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경호팀장이 다급하게 달려왔. 현우는 그를 밀치고 지수가 사라진 골목 어귀로 달려갔지만 그곳에는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핏자국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 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한 여자의 얼굴을, 특히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공허하고도 강렬했던 눈빛을 잊을 수 없었. 그녀는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었. 그녀의 움직임, 상황 판단력, 그리고 망설임 없는 행동은 최고 수준의 특수 요원 혹은 그 이상이었다. 김 비서. 현우가 낮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 네, 회장님. 김 비서는 여전히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금 그 여자를 찾아내 서울 시내를 전부 뒤져서라도 반드시 내 앞에 데려와. 이건 명령이야. 현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배우를 생각했다. 분명 숙부인 강태식일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자신을 구해준 정체불명의 여자를 떠올렸. 그녀는 대체 누구일까? 한편 지수는 현장에서 몇 블록 떨어진 하수도를 통해 움직이고 있었. 그녀는 익숙하게 맨홀 뚜껑을 밀어 올리고 다시 비 내리는 거리로 나왔다. 팔의 상처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낡은 배낭에서 소독약과 붕대를 꺼내 능숙하게 상처를 감쌌. 오늘 밤의 일은 치명적인 실수였. 그녀는 눈에 띄어서는 안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은신처인 폐쇄된 지하철역에
깊은 곳으로 향하며 생각했다. 태산그룹의 강현우, 재벌 총수가 왜 그런 위험한 곳에 경호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나타났을까? 그리고 그를 노린 암살자들, 그들의 움직임은 명백히 그림자 부대의 방식과 유사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바로 그 조직이었다. 지수는 걸음을 멈췄. 만약 그들이라면, 그들이 태산그룹과 연관되어 있다면 이것은 복수를 위한 기회일 수도 있었.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고 현우를 구했. 그것은 단순한 변덕이 아니었. 어쩌면 그것은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나아가려는 그녀의 마지막 본능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지만 오늘 밤의 만남은 그녀와 현우 두 사람의 운명을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기 시작했. 현우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거부하고 젖은 슈트 차림 그대로 태산그룹 본사 최상층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 그는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비 내리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 유리창에 비친 그의 얼굴은 분노와 혼란 그리고 기묘한 흥분으로 일그러져 있었. 강태식, 감히 나를. 그는 이를 갈았. 그는 즉시 보안팀을 호출해 오늘 밤의 모든 CCTV 영상과 블랙박스 기록을 수집하라고 명령했. 하지만 그 여자의 흔적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 그녀는 마치 CCTV의 사각지대만을 골라서 움직인 듯했. 유일하게 그녀의 모습이 희미하게 잡힌 영상은 빗줄기와 어둠 때문에 식별이 불가능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회장님, 현장에서 수거한 깨진 소주병 조각에서 지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정보가 없습니다. 신원 불명입니다. 그리고 암살자 중 한 명은 사망했고 두 명은 중상입니다. 특히 한 명은 팔꿈치 관절이 완전히 박살나서 다시는 팔을 쓰기 힘들 거라고 합니다. 현우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신원 불명이라 완벽하게 훈련받았군. 지문조차 남기지 않으려 했지만 유리 조각을 던지는 순간의 실수였거나 혹은 일부러 남긴 흔적일 수도 있지. 그는 방금 전에 그 짧은 순간을 복기했. 그녀의 움직임은 살인이 목적이 아니라 제압이 목적이었. 정확하고 잔인할 정도로 효율적이었. 회장님, 앞으로는 경호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오늘 같은 일은 김 비서가 걱정스럽게 말했. 하지만 현우는 그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 그는 그 여자에게 완전히 매료되었. 그녀는 그가 지금껏 본 어떤 경호원보다도 강했. 그녀는 그가 가진 돈이나 권력으로는 살 수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생존 본능과 압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 그녀를 찾아야겠. 현우가 다시 한번 다짐했다. 단순히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녀는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다. 그는 숙부와의 더러운 싸움에서 자신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를 발견했음을 직감했. 그는 그 무기를 손에 넣어야만 했다. 그것이 설령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이다. 지수는 자신의 은신처에 도착했.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낡은 침낭 하나가 전부였지만 이곳은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였. 그녀는 젖은 옷을 벗어 던졌. 깡마른 몸에는 크고 작은 흉터들이 가득했. 팔의 상처는 붕대 위로도 피가 배어나왔. 그녀는 통조림 콩 하나를 따서 무감각하게 입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녀는 오늘 밤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 않았.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왔. 태산그룹의 회장이 자신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그녀의 신원이 노출되면 그녀를 쫓는 그림자 조직 또한 그녀의 생존을 눈치챌 것이다. 그녀는 다시 도망쳐야 할지도 몰랐.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 그림자와 태산그룹이 연결되어 있다면 도망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었. 지수는 벽에 걸린 낡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 굶주림과 추위에 지친 노숙자의 얼굴. 하지만 그 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 강현우. 그녀가 나지막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네가 나를 찾는다면 어쩌면
우린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지도 모르지. 그녀는 붕대를 고쳐매며 다가올 폭풍을 예감했. 다음날 아침 서울 시내의 모든 정보망이 강현우의 지시 아래 움직이기 시작했. 태산그룹의 막대한 자본력이 총동원되어 단 한 명의 신원불명 여자를 찾기 위해 움직였다. 노숙자, 쉼터, 병원 응급실, 심지어 뒷골목의 정보상들까지 모두 샅샅이 뒤졌. 현우는 어젯밤의 그 눈빛을 다시 마주할 순간을 기다렸. 그것은 자신을 구원해줄 유일한 동화 줄일지도 몰라. 강현우의 지시는 즉각적으로 그리고 무자비하게 실행되었. 태산그룹의 정보팀은 서울의 모든 밑바닥을 샅샅이 훑었. 그들은 24시간 내내 수천 시간 분량의 CCTV 영상을 분석했. 수백 명의 정보원에게 막대한 현금을 뿌렸. 하지만 강지수라는 여자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기록에서 증발해 있었. 그녀의 유일한 흔적인 신원불명 지문은 여전히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와도 일치하지 않았. 사흘이 지났. 현우는 초조해졌다. 숙부 강태식은 병문안을 핑계로 그의 저택을 찾아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안위를 걱정하는 척했. 현우는 그 위선적인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 그에게는 방패가 필요했. 그 방패는 아직 어둠 속에 숨어 있었. 그는 자신의 경호팀을 질책하며 수색 범위를 더욱 넓히라고 지시했. 돌파구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다. 정보팀의 첨단 기술이 아니라 한 노쇠한 정보원의 낡은 기억에서였다. 그는 수십 년간 서울역 근처에서 구걸을 해온 노인이었. 정보팀 요원에게 사진 CCTV에서 흐릿하게 캡처된을 본 노인은 돈 때문이 아니라 그 눈빛 때문이라고 말했. 그 여자 눈이 죽어 있었지. 하지만 굶주린 늑대 같았어. 버려진 지하철역, 신설동 유령역 쪽으로 가는 걸 몇 번 봤지. 현우는 보고를 받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경호팀의 만류를 뿌리치고 김 비서에게만 자신의 행선지를 알렸. 절대 따라오지 마. 그녀는 무력에 반응할 여자가 아니야. 이건 협상이다. 그는 방탄 처리된 자신의 차를 직접 몰아 신설동으로 향했다. 그가 가진 것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소형, 권총 한 자루,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건 제안뿐이었. 신설동 유령역은 도시의 시간 속에 잊힌 섬이었. 현우는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축축하고 곰팡내 나는 계단을 내려갔. 어둠은 모든 것을 삼킬 듯 깊었. 그의 발소리가 텅 빈 승강장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 그는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다. 그 여자가 이곳에 없다면, 혹은 자신을 적으로 간주한다면 그는 여기서 무방비 상태였. 그는 선로 너머 가장 깊숙한 터널 입구 근처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했다. 낡은 배터리로 작동하는 작은 랜턴 빛이었. 그 빛 아래 지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미 현우의 접근을 알고 있었. 그녀의 손에는 날카롭게 간수의 파이프 조각이 들려 있었. 그녀의 상처는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헬쑥한 얼굴은 며칠간의 긴장과 고열로 지쳐 보였. 당신을 찾고 있었.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 그는 손전등 빛을 바닥으로 향하게 하여 자신이 위협적이지 않음을 표시했. 내 목숨을 구해줬어. 대가를 치르고 싶다. 원하는 게 뭐지? 돈 안전한 거쳐. 모든 말만 하시오. 그의 목소리는 터널 안에서 낮게 울렸. 지수는 천천히 일어섰. 그녀의 키는 현우가 생각했던 것보다 컥. 넝마 같은 옷 속에서도 균형 잡힌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 그녀는 현우를 경계하며 대답했. 그녀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기계처럼 거칠었다. 필요 없어. 여길 떠나. 그녀의 눈빛은 그날 밤처럼 여전히 차가웠.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를 발견했다는 사실에 분노했.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갔. 당신이 누군지 알아. 적어도 당신이 평범한 노숙자가 아니라는 건 알지. 그날 밤 당신의 움직임,
그건 전문가였어.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이런 곳에 숨어 있는지 묻지 않겠소. 다만 나에게는 당신의 그 기술이 필요하오. 지수는 쇠 파이프를 고쳐 잡았.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당신을 구한 건 변덕이었을 뿐이야. 당장 꺼지지 않으면 다음엔 구해주지 않을 거다. 그녀는 위협했지만 현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한 그 강인함 뒤에 숨겨진 절박함을 보았. 그녀는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어. 결혼해 주시오. 현우가 돌연 폭탄 같은 말을 던졌. 어둠 속에 정적이 흘렀. 지수는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 미간을 찌푸렸. 이 재벌 총수가 지금 자신에게, 이 노숙자에게 청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실소했. 미쳤군. 목숨을 구해줬더니 정신이 나간 건가. 현우는 진지했. 그의 눈빛에는 어떤 농담이나 모욕도 담겨 있지 않았. 나는 미치지 않았소. 이것은 거래요. 당신은 내 목숨을 구했. 나는 당신에게 새로운 신분과 완벽한 방패를 주겠소. 그리고 당신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면 돼요. 그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태산그룹 내부의 암투에 대해 털어놓았다. 자신을 노린 것이 숙부인 강태식이며 그가 그룹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밤의 암살자들, 그들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소. 당신이 그들을 제압했지만 그들은 다시 올 거여. 나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이다. 그래서 나더러 총알 바디가 되라고 지수가 차갑게 반문했. 왜 하필 낮이 돈으로 고용할 수 있는 용병은 널렸을 텐데. 그녀는 현우의 의도를 파악하려 했었다. 이 남자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 그는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 그것을 이용할 줄 아는 자였.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용병은 돈으로 배신하지만 당신은 아니야. 나는 당신의 눈을 봤소. 당신은 돈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나는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의 배신자들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하오. 나에게는 정치적, 재정적으로 그 어떤 연결고리도 없는 사람이 필요하오. 가족도, 친구도, 과거조차 없는 사람. 그는 지수에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조건을 제시했. 당신처럼 완벽하게 없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오. 당신이 나의 아내가 되면 강태식은 함부로 당신을 건드리지 못할 거요. 태산그룹의 안주인을 공격하는 것은 공식적인 전쟁 선포니까 당신은 나를 공개적으로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거요. 지수는 침묵했다. 현우의 말은 논리적이었.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이었. 그는 자신을 사람이 아닌 수단으로 보고 있었. 하지만 지수 역시 그의 제안에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을 계산하기 시작했. 태산그룹의 안주인,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치였지만 동시에 그녀가 그토록 원하던 것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몰랐. 그녀의 과거, 그녀를 배신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림자 조직. 그날 밤 암살자들의 움직임은 그림자의 방식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했다. 만약 강태식이 그림자와 연결되어 있다면, 현우의 아내가 된다면 그녀는 태산그룹의 모든 정보망과 자원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쥐새끼처럼 정보를 캐낼 필요가 없었.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 하지만 지수는 이미 잃을 것이 없었. 그녀는 이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복수를 다짐하며 살아남았다. 지금 그녀의 눈앞에 복수를 위한 가장 화려한 무대가 펼쳐지고 있었. 그녀는 현우를 바라보았. 그의 눈에는 절박함과 함께 냉철한 계산이 깔려 있었. 두 사람은 닮아 있었. 결혼은 하지 않아. 지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 현우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그녀의 다음 말이 이어졌. 이건 거래고 계약일 뿐이야. 나는 당신의 방패가 되고 당신은 나의 복수를 위한 수단이 된다. 그녀의 눈빛이 그날 밤처럼 다시 날카롭게 빛났. 현우는 그녀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상관없었.
그녀가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중요했. 좋소. 계약이라 합시다. 원하는 조건이 뭐여? 그는 그녀가 엄청난 금액의 돈을 요구할 것이라 예상했. 계약 기간은 2년. 2년 안에 당신은 당신의 적을 제거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다. 그 기간 동안 나는 당신의 아내 역할을 하지만 당신은 내 사생활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그림자와 관련된 정보를 원할 때 태산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나를 도와야 한다. 그녀가 그림자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터널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현우는 그림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목숨을 건 목표임을 직감했. 좋소. 2년.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모든 정보 받아들이겠소.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 그는 주머니에서 이미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 그것은 완벽하게 작성된 혼인 계약서였. 그는 그녀가 거절할 경우를 대비해 거액의 현금 또한 준비했지만 지금은 이것이 필요했. 이건 비밀 유지 조항과 계약 파기 시의 조건들이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신뢰겠지. 그는 서류를 그녀에게 내밀었. 지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랜턴 빛에 비추어 빠르게 훑어보았. 내용은 간단했. 2년간의 법적 부부 관계 유지, 상호 비밀 보장, 그리고 계약 종료 시 막대한 위자료 지급. 지수는 위자료 항목에 붉은 펜 현우가 함께 건넨으로 가로선을 그었. 돈은 필요 없어. 약속만 지켜. 그녀는 서류 맨 아래 자신의 이름이 아닌 빈칸에 사인을 했. 강지수라는 이름은 이미 죽은 이름이었.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신분을 무엇으로 할지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내 이름은 한서진으로 하지. 오늘부터 나는 강지수가 아니라 한서진이다. 현우는 그녀의 결정에 고개를 끄덕였. 한서진. 좋소. 그는 계약서에 자신의 서명을 했. 두 사람의 운명을 건 위험한 계약이 어둡고 축축한 지하 터널 안에서 그렇게 성사되었. 두 사람은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니었. 그들은 서로의 생존을 담보로 한 공범이 되었. 이제 나가야지. 나의 아내가 이런 곳에 계속 머무를 수는 없으니까. 현우가 손을 내밀었. 지수. 아니, 이제 한서진이 된 그녀는 그의 손을 잡지 않았.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짐이었던 낡은 배낭을 챙겼. 그 안에는 그녀의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단서인 낡은 군번줄 하나가 들어있었다. 두 사람이 터널을 걸어 나올 때 현우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 김 비서, 찾았어. 지금 당장 강남의 세이프 하우스로 최고 등급의 의료팀과 스타일리스트 팀을 준비시켜. 그리고 한서진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신원을 생성해 태산의 모든 보안 등급을 최상으로 올려 차에 올라타자. 현우는 서진에게 깨끗한 담요를 건넸. 서진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함과 안락함에 잠시 눈을 감았.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았. 그녀는 지하철역의 어둠을 뒤로하고 서울의 화려한 불빛 속으로 달려가고 있었. 이제 그녀는 노숙자 강지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산그룹 회장의 아내 한서진이었. 거대한 체스판에 말이자 동시에 그 판을 뒤엎을 플레이어였. 태산그룹의 비밀 세이프 하우스는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였다. 강지수가 한서진으로 다시 태어나는 장소였. 현우가 부른 의료팀은 말없이 그녀의 팔에 난 깊은 자상을 치료하고 영양제를 투여했. 그녀는 고열과 영양실조의 경계에 있었지만 눈빛만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 그녀는 의료진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했. 그들의 손목시계, 신발, 미세한 습관들을 분석하며 그들의 신뢰도를 평가했다. 의료팀이 물러나자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팀이 들어왔다. 그들은 현우의 긴급 호출에 어떤 재벌가 애첩의 변신이라도 상상했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짐승처럼 날카롭고 공허한 눈빛의 여자였.
그들은 주눅이 들었지만 프로페셔널하게 자신의 일을 시작했. 며칠간 씻지 못한 머리카락이 잘려나가고 영양이 부족해 푸석해진 피부가 관리되었. 그녀는 마치 정교한 인형처럼 그들의 손길을 묵묵히 받아들였. 몇 시간 후 한서진은 거울 앞에 섰. 거울 속의 여자는 낯설었. 짧게 자른 머리는 세련되었지만 날카로운 인상을 주었. 창백한 피부는 오히려 그녀의 검은 눈동자를 더욱 깊어 보이게 만들었다. 값비싼 실크 원피스는 그녀의 마른 몸을 감쌌지만 흉터는 가릴 수 없었. 그녀는 노숙자 강지수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한서진이라는 존재가 된 것도 아니었. 그녀는 그저 잘 만들어진 위장이었다. 현우는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 그는 감탄한 것이 아니라 섬뜩함을 느꼈. 그녀는 아름다워졌지만 그 본질적인 위험함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 그는 그녀에게 얇은 서류철을 건넸. 당신의 새로운 신상 명세서요. 한서진, 28세, 고아, 고아. 프랑스 외인 부대에서 의료 및 전술 훈련 이수 후 제대. 파리에서 우연히 나를 만나 사랑에 빠졌. 유치하지만 과거가 깨끗하고 강태식이 뒷조사를 해도 쉽게 파고들 수 없는 배경이요. 서진은 서류를 빠르게 훑어보았다. 프랑스 외인 부대라는 설정은 그녀의 전투 기술을 설명하기에 적절했. 그녀는 현우의 치밀함에 고개를 끄덕였. 좋아. 그럼 이제 당신의 가족들을 만나러 가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지하철역에서보다 한결 부드러워졌지만 그 안에 강철 같은 차가움은 여전했. 현우는 그녀가 가족이라는 단어를 조롱하듯 내뱉는 것을 알아차렸다. 태산그룹의 본가, 성북동의 거대한 저택은 철옹성 같았. 하지만 서진의 눈에는 그저 보안 구멍투성이의 과시용 건물일 뿐이었. 현우는 이틀 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기 전에 가족들에게 먼저 자신의 결혼을 통보해야 했다. 이것은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차가 저택의 육중한 철문으로 들어서는 순간 서진은 자신을 향해 쏟아질 모든 시선과 모욕을 예상했. 저택의 거실은 중세 유럽의 성을 본떠 만든 것처럼 화려하고 위압적이었. 이미 현우의 숙부인 강태식 부회장과 그의 아내 그리고 태산그룹의 핵심 이사진 몇몇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 그들은 현우가 며칠 전 암살 위기를 겪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배우가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조카를 걱정하는 척 연기하고 있었다. 현우가 서진의 손을 잡고 들어서자 모든 대화가 끊겼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 강태식의 아내, 즉 현우의 숙모가 가장 먼저 경멸을 감추지 못하고 입을 열었. 현우야, 이게 무슨 장난이니?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인데 감히 본가에 발을 들여, 그것도 이런 꼴사나운 소문과 함께. 그녀는 현우가 근본도 없는 여자를 데려왔다는 소문을 이미 들은 듯했다. 강태식은 말없이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 그의 시선은 탐욕스럽고 오만했. 그는 현우가 자신들의 공격에 충격을 받아 이성을 잃고 아무 여자나 방패막이로 데려왔다고 생각했. 그는 옆에 앉은 이사에게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렸. 쯧쯧. 역시 아직 애송이야. 저런 싸구려 여자에게 홀려서 태산의 격이 떨어진다. 현우가 입을 열려던 순간 서진이 그의 손을 미세하게 눌렀. 내가 한다는 신호였. 서진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마치 이곳이 자신의 집인 양 소파에 우아하게 앉았. 그녀는 숙모를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 처음 뵙겠습니다. 현우 씨와 결혼할 한서진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가 늦어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꼴사나운 소문이 아니라 공식적인 통보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녀의 당당하고 차분한 태도에 숙모는 잠시 할 말을 잃었. 강태식이 비웃음을 터뜨렸. 그는 현우가 아니라 서진을 정면으로 노려보았. 한서진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군. 현우가 눈이 낮아진 건지 아니면 저작거리에서
뭘 잘못 주워 먹은 건지 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태산그룹의 안주인 자리는 네가 넘볼 곳이 아니다. 노골적인 모욕이었. 현우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 하지만 서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 그녀는 강태식을 똑바로 바라보았. 그 시선은 그날 밤 암살자들을 바라보던 시선과 같았. 부회장님, 제가 어디서 굴러먹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강태식은 그녀의 대담함에 흥미가 생겼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 그는 이 사진들을 의식하며 화제를 돌렸. 그는 이 근본 없는 여자를 이용해 현우의 경영 능력 자체를 폄하할 생각이었다. 좋다. 네가 현우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 장본인인 것 같으니 이것도 대답해 보거라. 지금 현우가 밀어붙이는 저 쓸모없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 말이다. 그건 내년처럼 태산의 돈만 축내는 및 빠진 독이야. 그는 옆에 앉은 재무 담당 이사를 향해 말했다. 안 이사,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반도체 공장 증설에 투자해야 할 돈을 저런 허상에 쏟아붓고 있어. 현우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저런 여자를 끼고 있으니 판단력이 흐려질 만도 하지. 안 이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 현우는 이 사진들 앞에서 자신의 가장 큰 프로젝트가 모욕당하자 입술을 깨물었다. 모든 시선이 다시 서진에게 향했. 그들은 이 신데렐라가 과연 이 전문적인 경영 문제에 대해 뭐라고 대답할지 궁금해했다. 대부분은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현우 뒤로 숨을 것이라 예상했. 하지만 서진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 그녀의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 그녀의 목소리는 거실 전체를 조용히 장악했. 부회장님께서 방금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언급하셨군요. 제가 오면서 관련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확실히 안 이사님 말씀처럼 당장의 예상 투자 수익률 ROI은 반도체 공장 증설안보다 12% 낮더군요. 숫자만 보면 부회장님의 판단이 맞습니다. 강태식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 거봐라. 저런 여자애도 아는 사실을. 그는 현우를 조롱했. 내 놈이 데려온 여자가 내 놈의 판단이 틀렸다고 말하는군. 이 사진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 현우는 서진의 의도를 알 수 없어 불안해졌다. 그녀가 정말로 자신을 배신하고 강태식의 편에 서려는 것일까? 서진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 하지만 부회장님께서는 혹시 다음 분기부터 발효되는 유럽연합 EU의 탄소 국경 조정제도 CBAM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하신 모양입니다. 그 단어가 나오자마자 재무 담당한 이사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 강태식은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 미간을 찌푸렸. 서진은 마치 대학에서 강의를 하듯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 태산 반도체의 핵심 공급망은 현재 CBAM의 1차 규제 대상인 철강 및 알루미늄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분기부터 최소 20%의 추가 관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현우 씨의 친환경 에너지 사업은 태양광 패널과 수소 연료 전지 기반으로 CBAM 규제를 완벽하게 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따른 세제 감면 및 보조금 대상입니다. 그녀는 강태식을 정확하게 응시하며 마지막 일격을 날렸. 이 두 가지 변수를 포함하여 수익률을 재계산했을 때 친환경 에너지 사업은 반도체 공장 증설보다 최소 8%, 장기적으로는 15% 이상 수익성이 높습니다. 부회장님께서야말로 당장의 숫자만 보시고 태산의 미래 먹거리를 허상이라 부르며 걷어차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무시하신 겁니까?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 강태식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 이 사진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
그들은 방금 저작거리에서 데려왔다는 이 여자가 자신들도 미처 정확히 계산하지 못했던 국제무역 규제와 것이 경제 변수를 꿰뚫고 있는 것을 목격했. 그녀의 분석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완벽한 전략적 반박이었다. 현우는 충격에 휩싸였. 그는 서준이 외인부대 출신이라는 배경을 만들었지만 그녀가 이 정도의 지식과 통찰력을 가졌을 줄은 꿈에도 몰랐. 그녀는 단순히 그의 목숨을 구한 전사가 아니었. 그녀는 그와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전략가였. 그녀는 강태식의 공격을 막아낸 것이 아니라 그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폭로해 버렸. 강태식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일어섰. 그는 서진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 네. 내년이 감히 그는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었. 이 사진들은 더 이상 그를 동조하지 않고 서진을 경애와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 그녀는 태산그룹의 약점이 아니라 현우의 가장 강력한 비밀 병기였다. 서진은 태연하게 일어나 현우의 곁에 섰. 그녀는 강태식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 말씀 중에 신뢰가 많았다면 용서하십시오. 숙부님, 앞으로는 태산의 일원으로서 현우 씨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겸손했지만 그 내용은 강태식에 대한 완벽한 승리 선언이었. 그녀는 이 자리의 승자가 누구인지를 모두에게 각인시켰. 강태식을 향한 한서진의 지적인 반격은 태산그룹의 권력 구도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켰. 이 사진들은 더 이상 그녀를 회장의 어린 트로피로 무시할 수 없었으며 강현우는 자신이 어둠 속에서 끌어올린 존재가 단순한 방패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의 집무실에서 서진에게 태산그룹의 최고 보안 등급이 부여된 블랙카드를 건넸다. 약속했던 당신의 무기요. 태산의 모든 정보망, 판도라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마스터키요. 서진은 말없이 카드를 받았. 그녀의 손가락이 차가운 플라스틱 표면을 스쳤. 내가 원하는 건 정보망이 아니야. 강태식이 숨겨둔 현실이지. 그가 그룹의 기술을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해. 특히 그린 에너지 관련 기술. 그가 가장 깊숙이 숨겨둔 서버나 자료실이 어디지. 그녀는 이미 강태식과 그림자의 연결고리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고 기술 유출은 그들의 자금줄일 가능성이 높았다. 현우는 잠시 망설였. 본사, 지하, 4층, 아카이브 7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 공식적으로는 폐기된 아날로그 자료 보관소지만 실제로는 강태식이 회계장부 외에 특별 관리 문서를 보관하는 개인 금고나 마찬가지요. 내 권한으로도 접근 기록이 남는 곳이지. 그는 이미 그녀의 능력을 신뢰하기 시작했. 혹은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날부터 낮에는 태산그룹의 우아한 안주인으로서 자선 바자회와 사교 모임을 주관했. 그녀의 논리 정연함과 날카로운 통찰력은 상류 사회 부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현우의 집무실에 설치된 별도의 터미널에서 판도라 시스템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전사였고 이제 정보는 그녀의 새로운 전장이었.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 그녀는 암호화된 재무보고서, 삭제된 이메일 기록, 그리고 위장 회사로 보이는 수십 개의 법인 계좌를 추적했. 그녀의 두뇌는 복잡하게 얽힌 숫자와 데이터 속에서 일반 회계사들은 절대 발견하지 못할 미세한 패턴을 찾아냈. 모든 자금의 흐름, 모든 기술 이전의 승인 라인은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지만 그 끝은 단 한 사람, 강태식을 가리키고 있었. 그녀는 강태식이 태산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해외 유령 회사로 빼돌리려 한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 그 유령 회사의 이름은 에키드나, 그리스 신화 속 모든 괴물의 어머니를 뜻하는 이름이었다. 서진은 이 이름에서 그림자의 방식을 직감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하듯 암시하는 오만함을 즐겼. 하지만 디지털 증거만으로는 부족했. 그녀에게는 아카이브 7에 잠들어 있는 원본 계약서가 필요했다. 며칠 후 새벽 2시 태산그룹 본사는 정막에 잠겨 있었. 서진은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지하 4층의 복도를 유령처럼 걷고 있었. 그녀의 귀에는 초소형 무선 이어폰이 꽂혀 있었. 현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그녀가 보고 있는 시각 특수 콘택트 렌즈 카메라와 그녀가 접근하는 모든 구역의 CCTV를 동시에 주시하고 있었다. 이것은 두 사람만의 비밀 작전이었. 복도 끝 경비 이명 순찰 중 3분 뒤 교대. 현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려 터지는 환풍구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 그녀의 호흡은 완벽하게 제어되었. 경비들이 모퉁이를 돌자마자 그녀는 아카이브 7의 육중한 강철문 앞에 섰다. 현우가 건넨 블랙카드가 스캐너를 통과하자 접근 승인이라는 차가운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퀴퀴한 종이 냄새와 먼지가 그녀의 코를 자극했. 이곳은 서버실이 아니라 정말로 낡은 아날로그 문서 보관소였. 그녀는 현우에게 내부 CCTV를 일시적으로 루프 반복 영상 상태로 돌리라고 지시했.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0분이었. 강태식의 성격이라면 가장 중요한 문서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할 거야. 그녀는 1990년대에 폐기된 회계 장부들 사이를 빠르게 훑어보았. 그녀의 눈은 평범한 서류철이 아닌 미세하게 위장된 금고나 숨겨진 공간을 찾고 있었. 마침내 그녀는 가장 구석진 선반 1993년 인사기록 카드라고 적힌 상자들 뒤에 숨겨진 작은 벽면 금고를 발견했. 현우의 마스터키로도 열리지 않는 별도의 생체인식 잠금 장치였. 서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 뒤에서 얇은 금속 탐침기 세트를 꺼냈. 3분이 필요해. 무슨 일이 있어도 외부와 차단해. 그녀는 청진기를 대듯 금고 표면에 귀를 대고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부락 감각은 최고조에 달했. 미세한 핀의 움직임, 텀블러가 돌아가는 소리. 그녀는 기계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있었다. 2분이 지났을 때 찰칵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 그 안에는 검은색 가죽으로 표지가 된 두꺼운 장부 한 권과 소형 USB 드라이브가 들어있었다. 에키드나 프로젝트의 원본 계약서와 자금 세탁 내역이었. 그녀가 장부를 집어드는 순간이었. 움직이지 마. 자료실의 출입구가 열리며 둔탁한 목소리가 울렸. 비상등이 켜지고 4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그녀를 둘러쌌. 그들은 태산그룹의 정식 경호원들이 아니었다. 강태식이 사적으로 고용한 전직 용병 출신들로 구성된 처리반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 강태식은 현우를 의심했. 이곳에 덫을 놓았던 것이다. 회장님의 새 장난감이 이런 도둑 고양이일 줄이야.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비웃으며 다가왔다. 얌전히 장부만 넘기면 얼굴에 흠집은 내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그는 서진이 그저 호기심 많은 여자라고 생각했. 그들은 현우가 CCTV를 보고 있을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 그 시각 현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모니터를 보며 얼어붙었. 젠장 함정이었어. 그는 즉시 경호팀 비상 버튼을 누르려 했. 하지만 그의 손이 버튼에 닿기 직전 모니터 속에 서진이 움직였. 그것은 현우가 상상했던 방어나 항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냥의 시작이었다. 서진은 손에 든 장부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남자들의 시선이 잠시 장부로 향하는 5초의 순간 서진은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가장 가까운 남자의 목을 팔꿈치로 가격했. 헉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쓰러지자 두 번째 남자가 그녀를 껴안으려 달려들었다. 서진은 몸을 낮춰 그의 다리 사이로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며 그의 오금 무릎 뒤을 정확하게 쇠파이프 선반 모서리에 처박았.
인연이 리더가 놀라 총을 꺼내려 하자 서진은 방금 쓰러뜨린 남자의 허리에서 진압봉을 뽑아 리더의 손목을 내리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자료실에 울렸. 마지막 남은 한 명이 공포에 질려 주먹을 휘둘렀지만 서진은 그 주먹을 잡아당겨 그의 어깨를 탈골시킨 후 손날로 목덜미를 내리쳐 기절시켰다. 모든 상황은 15초 만에 끝났. 자료실 안에는 4명의 처리반이 고통 속에 신음하며 쓰러져 있었다. 서진은 그들 중 누구도 죽이지 않았. 하지만 그녀는 그들 모두가 최소 몇 달간은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할 만큼 정확하게 관절과 급소만을 파괴했. 그녀의 얼굴에는 땀 한 방울 흐르지 않았. 호흡조차 가쁘지 않았다. 현우는 모니터 앞에서 숨을 죽였.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 그날 밤 골목길에서의 움직임은 생존을 위한 본능이었다. 하지만 방금 그가 본 것은 수천 번의 훈련과 실전으로 다져진 완벽하게 계산된 살인 기술이었다. 그녀는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고 가장 효율적인 동선으로 적을 무력화시켰다. 그녀는 전사 그 이상이었. 터지는 바닥에 떨어진 장부와 USB를 태연하게 주워들었.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는 자료실 구석에 있는 CCTV를 정면으로 올려다보았. 특수렌즈를 통해 그녀는 모니터 너머에 현우와 눈을 맞추고 있었. 그녀는 현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것이 나다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현우에게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를, 그가 감당해야 할 진실의 무게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CCTV 렌즈를 향해 손가락으로 작은 V자를 그렸다. 그것은 승리의 표시가 아니라 계약 이행의 확인 신호였다. 서진은 CCTV 렌즈를 직접 파괴하는 대신 현우가 원격으로 루프를 해제할 시간을 주었다. 그녀는 유유히 아카이브 칠을 걸어 나왔다. 현우는 한동안 검게 변한 모니터 그녀가 떠나 복도로 나간가 아닌 다른 모니터에 기록된 방금 전의 전투 장면을 멍하니 되돌려보고 있었다. 그가 계약한 아내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위험한 존재였다. 그리고 그는 이상하게도 그 사실에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매력을 느꼈다. 한서진은 태산그룹 본사의 어둠을 뚫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 새벽 4시. 도시는 짙은 안개에 잠겨 있었. 그녀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강현우는 불 꺼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 그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 그의 앞 테이블에는 방금 전 그녀가 아카이브 칠에서 벌인 15초간의 전투가 반복 재생되고 있는 노트북 화면만이 유일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서진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검은색 작전복은 먼지로 얼룩져 있었. 그녀는 현우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 그녀는 훔쳐온 장부와 USB를 테이블 위에 가볍게 던졌. 당신 숙부의 반역죄 증거, 에키드나 프로젝트의 원본 계약서와 자금 흐름 전체가 담겨 있더군. 이걸로 강태식을 이사회에서 끌어내릴 수 있어. 현우는 장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서진에게 고정되어 있었. 그의 목소리는 충격과 알 수 없는 경외감으로 낮게 잠겨 있었. 프랑스 외인 부대, 의료 및 전술 훈련 이수. 그건 거짓말이었. 방금 내가 본 건 군인의 움직임이 아니었어. 그건 암살자의 기술이었으니까. 그는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 그의 지적은 비난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웠. 그는 자신이 누구와 계약을 맺었는지, 자신의 목숨을 맡긴 상대의 진실을 요구하고 있었. 서진은 잠시 창밖의 안개를 바라보았. 그녀는 이 순간이 올 줄 알았. 그녀가 가진 증거만 있으면 현우를 떠나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었. 하지만 그녀는 강태식 뒤에 숨은 그림자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태상그룹 정도의 거대한 방패 없이는 상대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 그녀는 현우가 필요했.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니라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동맹이 필요했.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 역시 무언가를 걸어야 했. 그것은 그녀의 가장 깊은 비밀, 그녀의 오래된 상처였다. 외인부대는 위장이었어. 서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 내 진짜 이름은 강지수. 그것조차 지금은 죽은 이름이지만 나는 국가정보원 소속의 비공식 비밀 요원이었어. 존재하지 않는 부대. 프로젝트 실루엣. 우리는 그림자라고 불렸지.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에는 피의 무게가 실려 있었. 현우는 숨을 죽였. 그림자. 그날 밤 그녀가 계약 조건으로 내걸었던 바로 그 단어였. 그는 그것이 단순한 복수 대상의 이름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 그 자체였. 우리는 국가를 위해 가장 더러운 일을 처리했어. 암살, 첩보, 내부의 적 제거. 나는 그중 최고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너무 유능했던 게 죄였어. 그녀는 찢어진 작전복 소매를 걷어 올렸. 붕대 밑에 상처가 아니라 그 위에 새겨진 수많은 다른 흉터들을 보여주었. 3년 전 마지막 작전에서 배신당했어. 동료의 함정이었는지 상부의 명령이었는지 나는 반역죄와 이중 스파이 혐의를 뒤집었었지. 내 모든 기록은 삭제되었. 나는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되었어. 그리고 그들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그림자에 다른 요원들을 보냈지. 그녀의 이야기는 믿기 힘든 영화 시나리오 같았지만 현우는 그녀의 눈을 보고 그것이 모두 진실임을 알았. 그 공허하고도 날카로운 눈빛은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자의 것이었다. 그녀가 왜 노숙자 강지수가 되어야 했는지, 왜 그렇게 완벽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울 수 있었는지 모든 조각이 맞춰졌. 그래서 당신은 복수를 위해 강태식에게 접근한 거군. 현우가 말했다. 그날 밤 암살자들이 그림자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 거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움직임, 기술, 모든 것이 그림자의 방식이었어. 강태식은 그들의 자금줄이거나 혹은 그들에게 태산의 기술을 넘기고 있었던 거야. 에키드나가 그 증거고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 두 사람의 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 강태식, 그리고 그 뒤에 거대한 악 그림자. 현우는 소파에서 일어나 서진에게 다가갔. 그는 그녀의 상처 입은 팔을 조심스럽게 내려다보았.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무기나 방패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와 똑같이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긴 채 홀로 싸우고 있는 또 다른 자신이었. 그는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집어들었.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반으로 찢어버렸. 서진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 이건 무슨 짓이지? 현우는 찢어진 계약서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 이런 가짜 종이 쪼가리는 더 이상 필요 없어. 2년짜리 계약 복수하니. 그는 서진의 어깨를 잡았. 그의 시선은 진지하고 뜨거웠. 이건 더 이상 거래가 아니야. 동맹이지. 당신이 나를 살려. 이제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여. 아니,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거야. 그는 말을 이었. 당신이 그림자를 무너뜨릴 때까지, 내가 태산을 완전히 되찾을 때까지 나는 당신의 편이오. 법적인 아내로서가 아니라 유일한 파트너로서 말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진은 오랫동안 현우의 눈을 바라보았. 3년간 그녀는 아무도 믿지 않았. 신뢰는 곧 죽음이었기 때문이었.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이 남자는 자신의 가장 연약한 비밀을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두려워하거나 이용하려 하지 않았. 그는 그녀와 함께 걷겠다고 말하고 있었. 그녀는 처음으로 차가운 가면 뒤에서 미세한 떨림을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 파트너. 좋아. 신뢰라는 이름의 새로운 계약이 두 사람의 눈빛 속에서 조용히 체결되었. 바로 그 시각, 강태식의 저택은 분노로 들끓고 있었다. 그는 방금
아카이브 7에서 자신의 정예 용병들이 단 한 명의 여자에게 처참하게 무력화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금고는 털렸고 자신의 모든 비리가 담긴 장부는 사라졌다. 그 계집애가 감히 그는 값비싼 위스키 잔을 벽난로에 집어 던졌.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불길 속으로 사라졌는 현우가 아니라 그 여자. 한서진이 이 모든 일의 배후임을 직감했다. 이 사회에서의 논리적인 반박, 그리고 이번의 대담한 침투. 그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현우가 숨겨둔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 강태식은 자신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음을 깨달았.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 증거가 현우의 손에 들어간 이상 정면 승부밖에 남지 않았. 그는 비밀리에 사용하던 위성 전화를 집어들었. 수신 불가능한 번호로 연결된 통화. 전화기 너머로 기계로 변조된 음성이 들려왔. 문제가 생겼나? 강 부회장. 강태식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 계획을 앞당겨야겠. 다음 주 임시 주주총회에서 모든 것을 끝낸다. 현우를 회장직에서 끌어내리고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할 거다. 증거는 변조된 목소리가 물었. 그 여자가 한서진이라는 여자가 가져갔다. 하지만 상관없어. 우리가 먼저 선수 치면 돼. 내가 준비한 현우의 배임 자료들도 만만치 않으니. 그리고 주주총회 당일 그 여자를 처리해줘. 이번에는 그림자의 최고 실력자로 보내. 두 번의 실수는 용납 못해.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 한서진. 흥미로운 이름이군. 알겠다. 주주총회는 당신의 무대가 되겠지만 그 여자는 우리가 정리하지. 대가는 알고 있겠지. 태산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 원본 데이터다. 강태식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 가지고 가. 태산이 내 것이 되면 그깟 기술 따위야 얼마든지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 전화가 끊겼. 강태식은 어둠 속에 서서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지었. 그는 현우가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믿었. 그리고 그 한서진이라는 변수는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진정한 그림자의 사냥감 앞에서는 한낱 먹이에 불과할 것이었다. 태산그룹의 운명을 건 마지막 전투의 서막이 올랐. 현우와 서진 두 사람의 동맹은 이제 가장 거대한 폭풍을 마주하게 되었.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태산그룹 본사 대강당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 수백 명의 주주들과 이사진 그리고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언론사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 강현우의 운명, 아니 태산그룹의 미래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될 터였. 강당 입구에 강현우와 한서진이 탄 차량이 멈춰섰.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완벽하게 조화되는 다크네이비 슈트와 드레스를 입고 있었. 두 사람이 차에서 내리자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 현우는 굳은 표정이었지만 두려움은 없었. 그는 자신의 옆에 선 여자를 바라보았. 서진은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었. 그녀의 차가운 평온함이 오히려 현우에게는 가장 강력한 안정제가 되어주었. 그들은 단순한 부부가 아니라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처럼 나란히 강당으로 들어섰. 강당 가장 앞자리에 앉아있던 강태식이 그들을 발견하고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구석으로 몬 포식자처럼 자신만만했. 그는 아카이브 7의 증거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준비한 가짜 증거가 현우를 끌어내리기에 충분하다고 확신했다. 그는 서진을 힐끗 쳐다보며 속으로 비웃었. 저 여자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오늘 이 거대한 무대의 주인공은 자신이라고 생각했. 회의가 시작되고 의장의 개회 선언이 끝나자마자 강태식이 긴급 발의안을 상정하며 단상으로 올라섰다. 그의 목소리는 비장함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산그룹은 지금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무능하고
독선적인 경영진의 판단 착오로 인해 우리의 미래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강태식은 거대한 스크린에 자신이 조작한 재무 보고서를 띄웠. 현우가 추진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상상 속의 수치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처럼 부풀려져 있었다. 보십시오. 강현우 회장은 이 허황된 사업에 수조 원의 자금을 쏟아부었.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은 실체도 없는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배임이자 횡령입니다. 당당은 즉시 술렁이기 시작했. 주주들의 불안한 시선이 현우에게 꽂혔다. 강태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 저는 더 이상 조카라는 이유로 이 모든 비리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강현우 회장의 즉각적인 해임과 저를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일부 이사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 현우는 주먹을 쥐었지만 서진이 그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 아직이라는 신호였. 강태식이 의장에게 긴급 해임안 표결을 요청하려는 바로 그 순간 조용하지만 강당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가 끼어들었. 잠시만요. 의장님, 강태식 부회장님의 발표에는 몇 가지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주주분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제가 몇 가지 보충 자료를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한서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을 향해 걸어갔. 강태식은 어이없다는 듯 그녀를 노려보았.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끼어드는 거요. 당신은 이 회의의 정식 구성원이 아니야. 그가 소리쳤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단상 옆에 서서 자신의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했. 태산그룹 회장의 아내이자 공식적인 파트너로서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의장은 주주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의식하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 강태식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그녀가 뭘 할 수 있겠냐며 애써 태연한 척했. 서진은 마이크를 잡았. 강태식 부회장님께서 보여주신 자료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녀의 말과 동시에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 화면에 나타난 것은 아카이브실에서 가져온 검은 장부의 스캔본과 USB 속의 원본 파일들이었다. 부회장님께서는 에키드나라는 이름의 유령 회사에 대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부회장님께서 태산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빼돌리기 위해 설립한 위장법인입니다. 서진은 장부의 페이지를 하나씩 넘기며 강태식의 친필 사인이 담긴이면 계약서들을 공개했다. 강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 주주들의 표정은 경악으로 변해갔. 서진은 멈추지 않았. 그녀는 자금 세탁에 동원된 해외 계좌 내역과 그 자금이 흘러들어간 또 다른 의문의 조직에 대해 언급했. 이 모든 불법적인 기술 유출과 자금 횡령의 배후에는 부회장님과 결탁한 정체불명의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며칠 전 현우 씨를 암살하려 했던 자들과 동일범입니다. 거짓말 저건 다 조작이야. 강태식이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 그의 편에 섰던 이사들도 당황하며 증거가 위조되었다고 소리쳤. 하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었다. 서진이 제시한 증거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명백했. 강태식은 자신이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깨달았. 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 그는 끝났다. 바로 그 순간 절망에 빠진 강태식이 마지막 발악을 했. 그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던 평범한 경호원 복장을 한 남자에게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 그것은 그림자가 심어둔 최후의 카드, 최고 등급의 핸들러였. 남자는 강태식의 신호를 받자마자 단상이 아닌 현우가 앉아있는 객석을 향해 움직였. 그와 동시에 두 명의 다른 경호원들이 현우의 양팔을 붙잡으려 했. 움직이지 마. 강현우 핸들러가 소리치며 현우를 인질로 삼아
이 혼란을 빠져나가려 했. 강당은 비명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 하지만 그들이 현우의 몸에 손을 대기도 전에 단상에 있던 서진의 모습이 사라졌. 그녀는 단상에서 객석으로 뛰어내리며 가장 가까운 경호원의 팔을 꺾어버렸. 그녀의 움직임은 우아했지만 치명적이었. 그녀는 두 번째 경호원의 복부를 발로 차서 쓰러뜨리고 현우를 자신의 등 뒤로 밀어 보호했. 모든 것이 찰나에 일어났. 그림자의 핸들러는 당황했. 그는 눈앞의 여자가 이 정도 실력자일 줄은 몰랐. 그는 권총을 꺼내려 했지만 서진은 그보다 빨랐. 그녀는 의자를 집어던져 그의 시야를 가리고 그 틈에 파고들어 그의 손목을 부러뜨렸. 크악 핸들러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울려 퍼졌. 서진은 멈추지 않았. 이것은 그녀의 전장이었.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3년간 지옥에서 버텨왔. 그녀는 핸들러의 턱을 잡아 돌려 바닥에 내리꽂았. 그녀는 그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림자에 대한 정보를 캐내기 위해 의식만 잃게 만들었. 강당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주주들과 기자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영화보다 더 격렬하고 잔혹한 전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우아하던 태산의 안주인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적들을 모두 제압한 채 현우를 보호하며 서 있는 냉혹한 여전사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어. 강태식은 이 모든 광경을 보며 주저앉았.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림자의 카드마저 무력화되었다. 그때 강당의 문이 열리며 김비서와 현우에게 충성하는 보안팀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쓰러진 핸들러와 경호원들 그리고 망연자실한 강태식을 즉시 체포했. 강태식 부회장님, 당신을 살인교사 및 업무상 횡령, 기술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 서진은 현우가 안전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긴장을 풀었. 현우는 충격과 경외감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 그녀는 또다시 이번에는 수백 명의 눈앞에서 그를 구했다. 서진은 현우를 향해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그것은 그녀가 그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보여준 진짜 미소였. 말했잖아. 파트너라고. 주주총회장의 아수라장은 태산그룹 보안팀의 신속한 개입으로 빠르게 정리되었다. 강태식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짐승처럼 울부짖다가 결국 보안요원들의 손에 무력하게 끌려나갔. 그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 언론사 기자들은 역사적인 특종을 잡기 위해 현우와 서진에게 몰려들었지만 현우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상황을 통제했. 그는 먼저 충격에 빠진 주주들을 안심시켰.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불미스러운 일을 보여드려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방금 태산그룹의 골마 터진 환부가 도려내지는 과정을 목격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모든 증거를 즉시 검찰에 넘기고 투명한 경영 구조를 확립할 것을 약속했다. 그의 시선은 객석 한가운데 여전히 자신을 보호하듯 서 있는 아내 한서진에게 향했. 그리고 오늘 저와 태산그룹을 구한 것은 바로 제 아내 한서진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제 배우자가 아니라 태산의 미래를 함께할 저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다시 서진에게 쏟아졌다. 이번에는 경멸이나 호기심이 아닌 경애와 존경이 담긴 시선이었. 서진은 말없이 고개만 숙였. 날 이후 태산그룹은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섰다. 강태식의 비리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고 그와 결탁한 정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현우는 약속대로 대대적인 내부 감사와 구조조정을 단행했. 강태식의 라인에 있던 부패한 임원들은 모두 해고되었고 현우의 친환경 에너지 사업은 이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그룹의 핵심 동력으로 재탄생했. 하지만 현우와 서진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었. 바로
그림자의 실체를 파헤치는 것이었다. 주주총회장에서 생포된 그림자의 핸들러는 국가정보원 지하의 비밀 신문실로 이송되었다. 그는 보통의 용병이 아니었. 그는 혹독한 훈련으로 정신이 개조된 상태였. 그 어떤 고문에도 입을 열지 않았. 국정원 요원들은 속수무책이었다. 현우는 자신의 영향력을 총동원하여 서진이 비공식 자문 자격으로 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신문실의 차가운 거울 너머로 서진은 며칠 만에 수척해진 핸들러를 바라보았. 그녀는 신문관에게 말했. 그만두시죠. 저런 방식으로는 100년이 걸려도 자백을 못 받습니다. 그는 고통을 느끼는 신경이 아니라 조직의 논리로 움직이는 자입니다. 서진은 신문실 안으로 들어갔. 핸들러는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서진의 발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 그의 눈에는 증오와 함께 희미한 공포가 서려 있었. 자신을 압도적인 실력으로 제압한 여자. 누구냐? 넌 그림자가 아니었어. 그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 서진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 그녀는 어떤 신문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 내 이름은 강지수. 코드네임 이클립스. 3년 전 리비아 작전에서 사망 처리된 실루엣 팀의 팀장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옛 코드네임을 말하는 순간 핸들러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 이클립스는 그림자 내부에서 전설로 통하던 이름. 그러나 동시에 최악의 배신자로 낙인 찍힌 이름이었. 거짓말. 이클립스는 죽었어. 반역자였지. 핸들러가 소리쳤. 서진은 차갑게 웃었. 내가 배신자였다면 오늘 너는 살아있지 못했어. 나는 배신당한 거다. 그리고 넌 그 배신자의 하수인에 불과하지. 서진은 핸들러가 받았던 훈련 방식, 그들만이 아는 암구호, 심지어 그들의 비밀 행동 강령까지 정확하게 읊기 시작했다. 핸들러의 정신적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 그는 자신이 신처럼 떠받들던 조직의 전설, 그러나 배신자라고 배웠던 존재를 직접 마주하고 있었. 서진은 그 혼란을 파고들었다. 너를 버린 조직을 위해 입을 다물 건가? 아니면 너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에게 진실을 말할 건가? 3년 전 나를 함정에 빠뜨린 자가 누구지? 강태식에게 나를 처리하라고 명령한 자가 누구야? 결국 핸들러는 모든 것을 자백했. 그를 조종한 것은 그림자의 아시아 지부장이자 현직 국정원 2차장이었던 윤성호였. 3년 전 윤성호는 그림자의 비밀 자금을 횡령했고 이를 눈치챈 강지수 팀장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강태식은 윤성호의 비호 아래 태산의 기술을 그림자에 넘기고 있었고 윤성호는 그 대가로 강태식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 서진의 자백과 핸들러의 증언, 그리고 아카이브 칠의 증거가 합쳐지자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 드러났. 윤성호 차장은 즉시 체포되었. 국정원 내부의 그림자 세력은 뿌리째 뽑혀나갔다. 강지수라는 이름은 3년 만에 반역자의 오명을 벗고 공식적으로 명예를 회복했. 국정원은 그녀의 복직을 간청했지만 서진은 단호하게 거절했. 강지수는 과거의 유령일 뿐이었. 시간이 흘러 태산그룹은 완벽하게 안정을 되찾았. 강태식과 윤성호는 법의 심판을 받아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현우는 명실상부한 태산의 리더가 되었. 그의 곁에는 늘 한서진이 있었. 그녀는 더 이상 현우의 뒤에 숨지 않았. 그녀는 태산그룹의 미래전략기획실 총괄, 고문이라는 공식 직함을 가지고 현우의 가장 날카로운 조언자이자 든든한 파트너로 활약했다. 어느덧 그들이 처음 계약을 맺었던 2년이라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를 묶어주었던 계약이라는 족쇄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그들의 법적인 혼인 관계는 여전히 유효했. 현우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언제든 떠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고 명예도 회복했다. 더 이상 그에게 빚진 것, 그가 그녀를 붙잡아둘 명분도 없었.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11월에 어느 날 밤, 현우는 퇴근하는 서진을 차에 태우고 익숙한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신설동 유령역이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버려진 지하철역은 이제 태산그룹의 사회공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역사 안은 조용했다. 현우는 서진과 함께 어두웠던 터널 입구, 그녀가 웅크리고 있던 바로 그 자리에 현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낡은 군번줄 조각으로 만든 듯한 독특한 디자인의 백금 반지가 들어있었. 이건 당신이 그날 밤 잃어버렸던 배낭 속에서 찾은 군번줄 조각으로 만들었소. 당신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상징이지. 서진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 현우 씨. 그녀는 그가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을 줄은 몰랐. 현우는 한쪽 무릎을 꿇었. 재벌 총수의 모습이 아니었. 그는 그저 한 여자에게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는 한 남자였. 한서진. 아니 강지수. 당신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상관없소. 지난 2년간 당신은 나의 목숨을 나의 회사를 구했소. 당신은 나의 방패였고 나의 칼이었으며 나의 전략가였소. 그는 서진의 손을 잡았. 그 손은 여전히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현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소.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보호가 필요한 약한 CEO가 아니며 당신도 복수를 위해 숨어 지내는 그림자가 아니오.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냈소. 그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떨렸. 이건 거래도 계약도 보상도 아니오. 이건 나의 진심이오. 당신의 남은 인생을 나의 유일한 파트너이자 나의 유일한 사랑, 나의 진짜 가족으로 함께 해주시겠소. 나와 다시 한번 이번에는 영원히 결혼해 주시오. 서진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 그녀의 차가웠던 눈동자에 따뜻한 수증기 같은 것이 차올랐. 그녀는 3년간 어둠 속에서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 사랑, 가족, 행복 같은 단어는 그녀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 하지만 이 남자는 그녀의 가장 어두운 과거까지도 끌어안고 그녀에게 빛을 선물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 좋아, 파트너, 그리고 가족. 현우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는 일어나 서진을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 차가운 지하철역의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 그들의 입맞춤은 격렬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맹세보다도 깊고 단단했. 몇 달 후 태상그룹 본사 최상층 펜트하우스. 현우와 서진은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 현우는 서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서진은 그의 가슴에 편안하게 기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거나 날카롭지 않았. 그곳에는 평온함과 행복이 자리 잡고 있었. 강태식과 윤성호가 항소를 포기했다더군. 현우가 나지막이 말했.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 아니, 이제 시작이지. 우리의 시작. 그녀는 현우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 그 미소는 주주총회장에서 보여주었던 희미한 미소가 아니라 햇살처럼 밝고 따뜻한 미소였.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계약 관계가 아니었. 그들은 서로의 강함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 어둠 속에서 만난 두 개의 그림자는 이제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서 그들만의 빛을 발하며 새로운 내일을 함께 맞이하고 있었. 거지는 CEO를 구했. CEO는 그녀의 세상을 구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의 삶을 구원했.